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넘게 계속되던 미국과의 관세와 안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새로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관련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양국이 큰 틀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합의한 뒤 108일 만에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한미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대통령실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우리말로 발표된 6쪽 분량 팩트시트에는 1,500억 달러 규모 조선산업 투자, 반도체 분야 최애국 대우 등 핵심 산업 재건 방안이 담겼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전자권 전환을 위한 협력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시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미국의 연료 조달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국제사회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가 적시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해 동의를 끌어낸 핵잠수함 확보 문제가 문서로 담보된 겁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어디에서 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 필리 조선소로 지목한 적이 있고 연료 제공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 있어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별개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를 기점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절차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권한만 확대하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정부는 협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버티기가 최대 무기였는데 빨리 합의하라고 하는 이 정치권 압박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1차 협상 이후 석 달 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익 훼손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치 협상 상대인 것처럼 신속하게 합의하라고 압박한 게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버티는 게 우리의 유일한 힘이었다며 협상에 실패하길 기다려 공격하려는 것 같은 부당한 압력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의지를 재차 내비친 건데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등 한미 안보 합의에 따른 중국 반발을 염두에 둔 거라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 핵잠 도입 의지에 곧바로 우려를 제기했는데 대통령실은 대북 억지력 차원이라며 주변국이 문제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큰 산은 넘었지만 향후 한미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 관리는 이 대통령 실용 외교의 최대 난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전격 발표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결실이자 모범 답안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미국만 이득을 보는 백지 시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 도중 전해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즉각 반색했습니다. 내란이란 악조건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에이펙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까지 역대급 성공을 거두었다며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익을 지켜낸 모범 답안이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며 공세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추진을 두고도 여야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여당은 수십 년 수건 사업을 해결한 굉장한 성과라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잠수함 국내 건조 명시가 빠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치밀한 세부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을 지은 겁니다. 필리조선소에서부터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핵추진 잠수함 10년 후에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두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입장차가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퇴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검찰 조직 안정화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조하면서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지만 당시 결정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노대행은 대신 자신이 물러났으니 일각에서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전한 건데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대행의 언급과는 별도로 검찰 내부망에는 정치검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거나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게 항명이라면 즉시 항고 포기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항명하지 않아서 잘못했다는 거냐는 식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행동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감찰과 징계까지 거론되는 만큼 반발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 차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그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같습니다. 구고검장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검찰개혁단장도 지낸 바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항명 검사장의 보직 해임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에서 규탄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라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구나. 탄핵 소추만으로 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까지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만큼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법무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4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이 됐다고 민심을 자극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법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은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는데 그럼 대체 어디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 국정조사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고집하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는 불공정하다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명칭과 범위, 소관 상임위 등 이견만 수두룩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이견을 좁혀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얻을 명분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부천 제2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돌진 전 후진하다가 가판대와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리며 기어를 잘못 놔 차량이 전진하자 급하게 차량에 올랐고 이때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A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엔 여파가 여전했습니다. 찌그러진 조리용 기계들이 나와 있고 자전거도 휘어진 채 서 있습니다. 일부 상점은 영업도 중단되는 등 시장 곳곳엔 사고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잔해를 치우며 진땀을 뺀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다 돼 있었고 저희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뭐 장사는 둘째치고 그래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시장 한켠에는 상인들 지원을 위한 대응반도 꾸려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시고 조금씩 사고 흔적은 지워지고 있지만 많은 상인과 손님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처럼 이번 트럭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청역 인근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비슷한 사고가 또 반복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1톤 트럭이 시위를 당기듯 뒤로 짧게 후진했다가 갑자기 총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사고 직후 주변 상인들에게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 브레이크 잡는 거,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차가 안 서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에 장착된 페달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던 겁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또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7월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과수에서 감정한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401건 가운데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경우가 341건, 85%였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12%,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를 낸 운전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차는 급발진이 거의 없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고령 운전자가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페달 오조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는 순간적인 뇌 혈액 공급 부족으로 어지럼증이나 의식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모야모야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이제 중풍 같은 게 오는 거거든요. 운전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의식이 잘 없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페달 오조작과 A씨의 지병이 관련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오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옮겨지거나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발견됐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과 고급 시계 상자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증거인멸 왜 하셨나요?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지켜봅시다. 앞서 김건희 씨 일가는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당시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됐다며 다시 개혁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또 입증됐다고 반격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입단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조희대 사법부를 겨눴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에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은 신속히 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다. 여당 내 3대 특검 종합특위도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다며 사법개혁 시급성을 강조했는데, 내란의 중요 사건 수사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하고 특검 수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명령하실 것이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 찾아간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혐의 다툼 여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 장동혁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임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걸 두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쳤더니 강도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친 사람을 지금 때려잡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입니다. 여당이 영장 기각을 고리로 사법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론하는 건 사법부 독립하게의 연장선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무자비한 태도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개혁신당도 개헌 의견을 SNS에 썼다는 이유로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건 독재와 다르게 뭐냐며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최소한 기준을 확인했다고 이번 기각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딴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 시선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여권 주도의 표결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전국 흐름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1,470원대에 오르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한 시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미 직접 투자 2천억 달러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조달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외환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1,471원으로 출발해 1,474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꺾인 건 9시 21분쯤 나온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메시지 전후. 9시 9분 1,474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30분쯤 후 18원 하락한 1,456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외환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오늘 아침 긴급 회동을 한 뒤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외환 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국민연금을 지목한 것은 외환당국과 체결한 650억 달러 한도 외환 수화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외환 수합을 통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취득 시 국내 달러원 환율을 거치지 않고 외환 당국과의 수합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한 오전에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외환 시장 안정을 명문화한 점도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2천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이며 달러를 시장에서는 절대로 조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아마 원화의 어떤 절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그거는 한미가 서로 바라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금액이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1,45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터라 외국인은 증시에서 선물과 현물을 합쳐 3조 1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코스피는 3.8% 내린 4,011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2.2% 내린 897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무역과 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드러나면서 문서화 작업이 늦춰졌는데 결국 보름 이상 지나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한 2, 3일 걸린다고 했다가 지금 보름 이상 걸려가지고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내용은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나온 내용치고는 그러니까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버티기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안은 버티는 것밖에 없었다. 끝까지 과도한 요구를 할 때도 버티면서 끝까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에 매 16일이나 걸렸는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 같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미국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버텨낼 수가 없었을 건데 이번 조인트 팩트 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 조선업 관련 내용 저는 그거 덕분에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관련돼서 한국의 협조를 받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고 실제 한국도 그거를 여건으로 해서 다른 우리 무리한 요구들을 그래도 버티면서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은 사실 이걸 절대평가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봐야 됩니다. 절대평가로 보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방어할 거를 많이 방어했다라는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결과였고 절대평가를 보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팩트시트도 보고 산업부가 공개한 MOU 비공식 국문 번역본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세 가지만 짚어보면요. 일단 연간 200억 불로 한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만 그 200억 불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사실 잘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은행이요. 작년에 외화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총 수익이 1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200억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29조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외화 운용 수익만 가지고 이 돈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12조 8천억 원 중에서 30%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30% 빼면 9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9조 원이라는 숫자도 최근 7년간의 외화 운용 수익을 보면 작년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에 큰 주름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국방비를 연 3.5% GDP 대비 3.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GDP 기준으로
연 2.32%입니다. 그러면은 1.18% 올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GDP가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역시 그러면 앞으로 연간 30조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무기 추가로 사주기로 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에게 포괄적 지원하기로 했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짧게 짚으면 자동차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8월 7일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우린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것이 들어가서 사실은 관세를 돌려받았죠. 그런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회에 특별법을 내는 날이 속한 달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뭐 그렇게 양국이 합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돼봐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돈 문제로만 따져봐도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외환 시장에 혼란 없이 어떻게 이 큰 돈들을 다 투자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무역 관세 부분 주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특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얻어낸 것은 큰 성과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기로 했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문구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죠.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위성락 안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협상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혼란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걸 필리조선소에서 지었으면 좋겠다, 건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그냥 표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상당한 설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리조선소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조선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필리조선소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건데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만들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건조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핵잠수함 관련 이외에도 미국의 군함도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들어갔거든요. 이 말은 미국이 보통 보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구축하고 본인이 건조하고 그거야말로 그 필리조선소에서 하길 원할 텐데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군함들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필리조선소보다는 당장 한국이나 이런 조선소에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빠르겠구나라는 판단도 전 들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문구가 안 들어간 건 아쉽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좀 끝까지 욕심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설득을 해 나가면서 결국 저는 한국에서 건조될 것으로 전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 양국 간에 이제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조선소에서 한다, 미국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진짜 양측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대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위성락 실장이 전제로 대화를 진행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합의는 되지 않았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팩트시트에 어디서 건조할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건조할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과연 개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팩트시트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팩트시트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죠. 뭐냐면은 consistent with bilateral 1, 2, 3 agreement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이라는 문구인데 결국은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단 특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문구를 넣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의회가 반대해서 원래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게 지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죠. 그다음에 현재의 미국 법상 여러 가지 핵 확산을 금지하는 법률들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동시에 미국 법을 개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은 셈이라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2010년에도요. 우리가 5년 동안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상을 하면서 농축과 재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정말 우리 손에 넣을 때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부분은 이제 추가 또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7명 중에 이제 한 분이 아직 시신 수습이 안 됐었는데 그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였는데요. 다른 작업자들처럼 6호기 방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 최초 붕괴한 건 5호기였죠. 그 옆에 있는 6호기 방면에서 발견이 됐고 사망이 판정이 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매몰자 7명 전원이 수습됐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미 팩트시트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협상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100일 넘게 진행된 협상 과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토로를 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는데 빨리 합의하라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이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이 사실 이 16일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저는 오히려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이 우리나라 정부를 지지해주는 여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각 나라 정부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자꾸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빨리 하라는 건 빨리 할 수는 있죠. 제가 빨리 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것은 시기,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최대한 많이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협상 실패라는 워딩을 쓰는 것도 전 절대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상 실패 지금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관세 협상 담당 관계자들이 결국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관세 협상이 지금 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15%가 됐습니다만 0%에서 15%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이 반도체 관련 그리고 자동차 관련, 조선 관련 모든 기업들이 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힘들었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 노력했다, 평가한다 이렇게 이 업계에서는 다 환영하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만 이건 실패다, 책임 회피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메시지는 정부가 협상 실패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분명한 아니면 조금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 필리조선소에서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서포팅을 해주는 발언들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실패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 절차 또는 비준 절차에 준하는 아주 상세하고도 깊이 있는 그런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특별법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섭력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네. 양해각서는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준 절차 또는 비준 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회 내에서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산업부가 공개한 지금 그 양해각서 국문 비공식 번역본을 보면요. 우리가 그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조항에 그 50대 50이라는 문구 뒤에 괄호 열고 미국의 세금을 내고 난 뒤의 금액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세후로 계산한다.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사실 국회 외통위에서 현안 질의 같은 것을 통해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세금을 내면은 그게 엄밀한 의미의 50대 50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아직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퇴임사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퇴임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가지고 과연 그 뒷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얘기는 없었고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 며칠 동안 노만석 전 대행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끝까지 바뀌었습니다. 퇴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히 설명한다고 해놓고 끝까지 또 안 했습니다. 근데 퇴임사하기 전에 또 한 일간지와는 또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는 또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펼쳐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퇴임사를 보면서 저는 전 권한대행이 끝까지 무책임하고 비겁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요 며칠 동안 본인이 던진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줬고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펼쳐졌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퇴임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본인을 비판했던 검찰 후배들에 대한 메시지만 담겨 있다. 우리 후배들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배제하고 그냥 검찰 조직에 대한 메시지만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퇴임하기 전날 어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만석 전 대행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본인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건 나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전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항소 포기가 됐든 아니면 만약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하게 됐든 어떤 결정을 했어도 결국 권한대행,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런 이야기 하더라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은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대행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역시나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못했고 저는 역시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만석 전 대행의 뒷모습은 끝까지 무책임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소 포기의 결정 뒷얘기는 퇴임식에서라고 이제 예고편은 날렸는데 예고편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였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노만석 대행이 말한 내용들만으로도 이 사건의 윤곽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 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본인은 이미 항소한 줄 알고 있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검찰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고 외부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얘기했고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검찰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해서 많이 부대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우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사건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대상일 것이고요. 많이 부대꼈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의 크기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비록 퇴임하는 순간에 사건의 전말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소상하게 밝히지 않고 물러난 것은 무책임하지만 이 정도로 윤곽이 드러났다면 그러면은 그 이상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외압에 꺾인 사람은 물러났는데 그러면 꺾은 사람은 왜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 국민들의 의문이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노 전 대행이 이제 무책임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노 전 대행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 4개월 대행하는 동안이 검사 생활 20년보다 더 길었다. 그리고 최근의 나흘이 그 4개월보다도 더 길었다. 상당히 이제 고충을 토로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의 검찰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오늘 그 노 전 대행의 퇴진 직후에 정부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바로 또 전격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 앞에서 검찰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1년 뒤에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신임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일단 그 국민들을 위한 수사, 그 기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끝까지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일련의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임 권한대행의 역할은 일단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남은 기간 동안 회복하고 이런 거에 집중되어야겠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안정화라는 단어를 굳이 앞세운 것은 그런 역할들을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 대변인님. 항상 제가 평론을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그림에 없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없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논평하는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구자현 대검 차장으로 신속하게 임명을 했는데 사실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죠.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것이 올해 7월입니다. 자진 사퇴를 했는데 네. 검찰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남은 기간이 7월부터 계산하면은 약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임명이 돼서 검찰청 법의 지위를 보장하는 총장이 있는 것하고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이번에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를 통해서 7천억 추징 포기를 하게 된 이 사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지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통성이 약한 대검 차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검찰을 법무부가 원격 조정하겠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 이번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사실은 반헌법적인 겁니다. 헌법에도 89조 16호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을 계속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다면 반헌법적이고 이재명 정부가 이 인사를 하면서 밝힌 검찰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순치된 길들이기 되어서 말 잘 듣는 검찰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이 보니까 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때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이제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 대변인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인사에 반영됐거나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검찰이 말을 잘 들은 적이 있나요? 말 잘 듣는 조직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렇게 뭐 신임 차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신임 권한대행이 들어갔다고 해서 검찰이 갑자기 이 정권의 순종적인 집단으로 변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뭐 남은 기간 동안 길들여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글쎄요, 야당에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검사 징계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제 검사 파면법을 발의를 했는데
검찰총장까지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일단 너무 무슨 원래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이런 그 검찰에 대한 이런 파면이 없는 징계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 보호 이상, 독립성 이상의 과잉 보호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 관료들의 좀 엘리트주의도 반영된 것이 있고, 한국의 또 정치 사회 역사 속에서 이 군부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 검찰 기능을 뭔가 본인들의 기소 도구로 전락시켰던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한은 좀 커지면서 징계와 관련된 것들은 견제 기능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검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만약에 검찰이 스스로 본인들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때 좀 자정작용을 했다면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들도 검사들도 잘못했을 때는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파면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네, 검찰 반발이 상당히 크던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 징계법, 그러니까 해임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겁니다. 검사가 존귀한 존재여서 그런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를 신분 보장해 줌으로써 소신껏 독립성을 가지고 일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도록요. 그래서 법관이 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고 파면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도 똑같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신체 기관 중에 횡격막을 없애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횡격막의 존재를 잘 잊고 살잖아요. 딸꾹질이 났을 때 정도나 횡격막이 뭔가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횡격막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가슴과 배를 구분해주는 근육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횡격막은 사람이 숨을 쉴 때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이 흉곽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검사가 파면될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시겠지만, 권력이 이렇게 외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내쫓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항소장 소신껏 집어넣고 공소장 소신껏 집어넣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검찰이 외압에 무릎 꿇고 끝끝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많이 힘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신체 기관에서 횡격막을 함부로 없애면 안 되듯이 검사의 신분 보장 자체를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외압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 보장을 없애고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검찰을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함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핵심 심장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항소 포기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짜 몸통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조준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동으로 갔다는 거를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입니다만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는 대장동 원주민 그리고 대장동 현 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사실은 헐값에 토지 수용을 당했는데, 결국 그 헐값에 토지 수용을 당한 뒤에 이 민관 합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재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현 주민들께서도 피해자이십니다.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도 대장동에 부족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국민들께 한 번 더 환기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대장동을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피해자가 우리 국민 중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7천억 추징 포기는 더더욱 규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대통령실, 검찰 모든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서 개인 재산으로 일부라도 돌려놓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를 좀 키우는 모습인데. 일단 뭐 장애투쟁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장애투쟁 해보십시오. 국민들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의힘의 그런 목소리에 동의를 해주실지 한번 그 투쟁 해보시면서 느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는 무슨 항소포기 배후엔 대통령이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전에 그 이진숙 쪽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몰랐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논리거든요. 사실 본인들도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런 중요한 뭐 체포영장 청구나 아니면 항소 포기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 보고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그거에 대해서 야 이런 식으로 바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랬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 체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배후는 대통령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도 너무 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다른 주장들, 다른 의견들을 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자꾸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사소송은 글쎄요. 법무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사소송 통해서 대장동 그 일당들에게 최대한 추징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로 지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등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핵심 포스트에 있고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다분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현 정권이 김만배 씨 일당하고 완전히 한편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그래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이 혹시 일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김만배 일당과 한편이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저도 짧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김만배 일당과 한편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참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말씀드립니다만 이 절차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만석 전 권한대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법무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법무부 곳곳에 있고 뭐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있다고 해서 압력, 외압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뭔가 사실상의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만석 전 권한대행의 책임이고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배후에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토론이 막판에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라디오 같으면 이제 유튜브로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는 이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그리고 미국산 무기 수입을 비롯한 우리 군의 군비 증강 계획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 4일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마련된 공동 성명도 발표가 됐는데요. 양국은 3년째 미뤄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이를 위한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미 국방당국도 곧바로 지난 4일 개최된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이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2단계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26년에 한미연합사의 완전 운영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팩트시트엔 자주 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세워둔 중기 계획상 목표만 지키면 감당 가능한 규모란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은 한미 정상 간 팩트시트와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모두 구체적인 규모 언급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력 재배치를 시사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뜻에 반해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2006년 합의를 재확인하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팩트시트엔 주한미군에 우리 돈 48조 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정부는 매년 드는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비용을 수치화한 것이지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추산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핵협의그룹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선 방산협력 방안도 논의됐는데 미 전투함정을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 보수하기로 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함정 건조 분야 협력도 강조됐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YTN 9입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 끝에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 먼저 한미-조선 협력과 관련된 1,500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보증, 선박금융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어디에 쓸지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습니다.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처를 지목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대신 투자 대상은 최대한 한국 기업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자금을 보낼 때 개별 사업 진척 상황에 맞게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합의돼 정부가 다음 주 적어도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내면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쌀, 쇠고기 등 추가 시장 개방 요구는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미국산 원예작물 검역을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관 합동회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7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구체적 투자 방안을 재개와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소갈이 했던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관세 협상 명문화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동안 마음 졸였던 국내 기업들은 진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현대차 그룹은 정부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1등 공신인 조선업계 역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관세 사정권에 놓인 반도체와 의약업계도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해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직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가긴 하지만 없던 관세가 생긴 만큼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산 자동차를 상대로 누렸던 2.5% 가격 우위도 사라져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22.5%를 무관세로 받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또 이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한미 FTA 효과가 없어진 거는 아쉽지만은 반도체 관세 역시 주요 경쟁국인 타이완과 비교해 최소한의 보호막을 확보했지만 세부 내용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적정선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앞으로도 이런 비합리적인 협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통상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는 정부와 기업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실제 국어와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변수인 사회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별로 차이가 커서 입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속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과 달리 이번 수능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영역은 국어였습니다. EBS가 수능 직후부터 집계하고 있는 가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6점 정도로 지난해 수능보다 7점이나 높아졌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이고 140점이 넘으면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합니다. 국어 영역에서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는 독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는데 전문가들은 국어가 이번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게 될 거란 평가도 내놨습니다. 선택지를 까다롭게 출제했던 영어도 1등급 비율이 적정 수준인 6%보다 낮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최대 변수인 사회탐구는 선택 과목별로 난도 차이를 보이며 어떤 과목에 응시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거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한 사회문화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는 쉬웠던 거로 분석됐습니다. 입시 업체별로 가채점 결과에 따라 등급 커트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은 이걸 보고 기존에 세워뒀던 전략이 유효한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수능 점수가 덜 나왔다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를 살펴 대학별 고사에 몰입해야 하고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도전해 볼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논술 면접 전형에 원서를 내놓은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하게 일단 판단을 서야 되고 탐구 과목이 실제적으로 정시에서는 중요하게 어떤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될 가능성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입시업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대입 전략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고 이번 주말부터 각 대학별 논술, 면접 시험이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앞에는 상자에 담긴 하얀 꽃들이 보이는데 바로 결혼식 부케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사진에 담긴 건 딸의 결혼식 당일 76살 아빠의 모습입니다. 꽃집은 30년도 전에 운영했었지만 충북 제천에서 예식장이 있는 경기 성남까지 먼 길 부케가 조금이라도 생기를 잃을까 봐 걱정이 된 아버지. 직접 싱싱한 꽃과 도구를 싸들고 혼주석 대신 웨딩홀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바로 싱싱한 부케를 만든 건데요. 신부의 손에 들린 부케뿐 아니라 이렇게 신랑의 재킷에 꽂는 부토니에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딸이 이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혼식장에서는 눈물을 참은 딸도 이 사진들을 뒤늦게 보고 눈물 지었다고 합니다. 부케에 사용된 호접란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졌는데요. 이 꽃말만큼 귀한 아버지의 마음 잘 간직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게 지나간 한 주 주말 앞두고 쌓인 피로에 오늘만큼은 푹 자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해외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숙면에 효과가 좋은 이 비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크 샤워링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다크 샤워링은 말 그대로 불을 끄거나 최소한의 조명으로 샤워하는 걸 말합니다. 해외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어둠 속에서 샤워하며 시각 대신 다른 감각들을 느껴보면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며 원하는 음악과 은은한 조명까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매일 하는 샤워인데 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재충전이라니 진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둠 속 샤워가 시각 자극을 줄여 뇌에 부담을 덜기 때문에 피로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요. 또 어둠 속에서는 물의 온기, 소리, 향기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긴장이 완화돼서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둠 속 나만을 위한 시간, 이 다크 샤워링. 꿀잠이 필요한 밤이라면 시도해보셔도 좋겠죠. 다만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프랑스 왕실 보석들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88억 유로, 우리 돈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이 보석들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점도 회수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석이 이미 잘게 분해돼 암시장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한 도둑들은 단 10분 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No respectable person, jeweler, dealer, auction house would touch these jewels. They are simply too hot to handle, which unfortunately leads us to believe that in order to hide the crime, the criminals will have to break them down. 보석 재연마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술 훼손입니다. If you remove that historical part, maybe you can decrease the price, I don't know, by 2, 3 or 4.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이미 해외 암시장으로 보석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 보석 거래의 중심지인 벨기에 엔트워프가 유력한 거래처로 거론됩니다. Most of what they took from the Louvre are small diamonds, old diamonds, so they are not marked. You cannot follow them.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박물관에서 100건 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가운데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여드레 만에 숨진 채로 수습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마지막 노동자도 숨진 채로 수습됐다고요? 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밤 9시 57분쯤 마지막 실종자를 구조했습니다. 60대 노동자 A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1시간여 만인데요. 구조 직후 밤 10시 4분쯤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발견된 위치는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의 잔해 내부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기존의 시공사의 작업 허가서를 바탕으로 추정했던 위치인 6호기 인근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철근과 구조물을 제거하며 진입로를 확보한 뒤 매몰자를 잔해 밖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여 미터의 5호기 보일러타워가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9명 가운데 7명이 매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된 노동자는 사고 당시 5호기를 지탱하던 기둥 25m 높이에서 작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수습된 마지막 노동자까지 매몰자 7명은 모두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1명이 숨지거나 다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고 트럭 안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진 도중 트럭이 무언가에 닿는 느낌이나 잠시 하차했는데 그 사이 트럭이 움직이자 다급하게 다시 올라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돌진 사고를 낸 트럭의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가며 조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페달을 밟는지 알 수 있게 운전자의 발을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자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설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습니다. 사고가 발생 후에 후처리 과정에서 과실 여부 논란이 있을 때 증거로 채택을 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페달 블랙박스는 이번 부천시장 트럭 돌진 사고에서 보듯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사고 자체를 막는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 해 평균 2,000건 정도씩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9년부터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1에서 1.5m 근방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막는데 신차뿐 아니라 기존 운행 차량까지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동차 평균 수명은 10년이 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도쿄 차량 돌진 사고 뒤 오조작 방지 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에 이 관저에 미사일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 경호처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모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한 차례 불발된 뒤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 오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당시 경호처 간부 이모 씨가 기록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휴대전화에 적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부하들에게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상병 특검의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고려해 2차 조사는 방문 조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에 박경춘, 안권섭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후보자 추천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 끝에 두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사 역량 같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천위는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자체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 합동수사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공범에게 보내는 이상한 편지까지 만들어냈다며 추후 합수단의 수사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은 사전에 협의하고 낸 보도자료가 아니라며 백경정에게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수사 방침에는 이해 충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이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생각을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동맹 현대화에 관련 움직임이 포함되는 데에 엄중한 우려를 전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해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도 타이완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타이완 유사시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과 한반도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面对关税战、贸易战，中方的立场很明确，要打奉陪到底，要谈大门敞开。 한국 내 반중 시위는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으로 본다면서도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我想越来越多的韩国人看得很清楚，他们是企图打中国牌，搞政治投机。 最终损害的是韩国的形象和利益。 다이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미 양측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며 중국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SNS를 통해 대포 통장을 모집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까지 가담했는데 통장 안에 있는 범죄 자금을 빼낸 계좌 제공자는 직접 추적해 보복까지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동영상 속 무릎을 꿇은 남성이 이발기를 들고 본인 머리카락을 밉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SNS에는 청테이프로 몸이 묶인 사람들 사진도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대포 통장 유통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로 통장에 들어온 조직의 범죄 자금을 썼다가 보복을 당한 겁니다. 산으로 끌고 가서 쇠파이프로 폭행을 하고 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조직원이나 계좌 개설자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리기도 했고요. 이들 대포 통장 조직은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통장 1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통장은 범죄자금 세탁 조직에 돈을 받고 넘겼는데 이때 통장에서 자금을 빼내 달아나면 직접 추적해 보복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서 대포 통장 거래를 정지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업무를 맡은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포섭해 정보를 빼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3년부터 3년여에 걸쳐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직원 59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고 수익금 가운데 17억 5천여 원을 기소 전 추징부전 신청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다이어트약 처방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국과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5년 동안 21억 원가량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보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주는 곳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의료법 위반 등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겁니다. 의사 출신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다른 의사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서울에서 병원 3곳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명 병원의 다이어트 약 처방을 모방하거나 단기간에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는 향정신의약품을 다량으로 처방해 환자를 끌어모으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향정의약품 성분의 식욕 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하여 그 결과 일부 부작용 환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병원에선 각자 건물에 있는 약국들과 처방전을 몰아주는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가로 약국 처방 수익의 절반을 리베이트로 챙겨 5년 동안 16억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문을 닫게 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무장 병원입니다. 병원과 계약을 맺은 약국도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는데 마찬가지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또 특정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챙긴 돈도 5억 원이 넘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일당과 사건에 연루된 약사 등 14명을 붙잡은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16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하얀색 수돗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전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상서동 일대 공사로 상수도 배관에 일시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양동이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약품 냄새와 함께 흰색 수돗물이 쏟아져 나왔다며 생전 이런 적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술을 마시고 물의를 빚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기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년 전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감형받았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들이받았고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솔을 맡았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버스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운전기사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한 것이라며 A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B씨도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교사직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 현장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1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자 일선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담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을 감형해 선처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지만 예년처럼 짙고 선명한 단풍을 보기에는 어려운 곳들이 많죠. 올해는 단풍의 시기와 색이 전과 달라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모습이지만 예년 절정의 선명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풍 명소인 단풍 터널 앞입니다. 11월 중순인 이맘때쯤이면 이미 빨갛게 절정을 이뤘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곳곳에 초록빛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산. 산림청은 올해 절정을 11월 6일로 예측했지만 당시 단풍은 절반 정도만 물든 상태였습니다. 실제 절정은 11일로 5일가량 늦어졌고 짙은 붉은빛이 유지되는 기간도 예년의 3주에서 열흘 남짓으로 크게 짧아졌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풍이 안 들었었어요. 한 30-40%만 들었었는데 관광객들도 달라진 풍경을 체감합니다. 옛날에는 단풍이 전체적으로 빨갛고 노랗고 아주 진짜 진하고 너무 이뻤었거든요. 근데 왠지 해마다 해가 갈수록 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전체가 이렇게 빨갛고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늦더위와 작은 비, 낮은 일교차가 겹치면서 단풍이 물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로 가을 시작이 늦어진 데다 짧아진 탓에 단풍이 색을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하는데 10월까지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5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풍에 물이 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단풍 시기가 늦어졌고요. 제주 한라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단풍이 늦어지거나 색이 옅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가을 풍광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뮤지컬 블록버스터 위키드가 1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1,000만 명을 모은 제1한국인 감독의 가부키 소재의 작품 등도 나옵니다. 개봉하는 영화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I've heard it said that people come into our lives. 지난해 11월 개봉해 226만 명을 모은 뮤지컬 영화 위키드의 후속작입니다. 성격도 배경도 정반대지만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엘파바와 글린다. These two women love each other so much and they truly change each other for the better. 그러나 오즈의 마법사와 그를 둘러싼 비밀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An interesting concept because you now get to see what happens behind the scenes and what's been happening away from Dorothy, how they end up where they are. 명문 가부키 가문의 적자와 타고난 재능으로 주목받는 또 한 명의 배우. 평생 라이벌로 지낸 두 사람이 서로를 질투하고 의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경극을 다룬 태왕별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전통 예술과 무대를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제1한국인 감독 연출작으로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역대 실사 영화 흥행 2위,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歌舞伎が持っている特別な表現方法であったり魅力はしっかり学び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し、それは言い換えると韓国の観客の皆さんにも必ず伝わる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광고 촬영차 찾은 베트남에서 홧김에 자취를 감춰버린 아시아의 슈퍼스타. 우연 같은 인연을 이어온 베트남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마 소재가 신선해서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제 힐링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맨홀 기억나? 우리 거기서 자주 놀았잖아. 국민 영웅으로 추켜 세워지는 아버지가 집안에선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입니다. 가슴 속에 원망을 쌓아온 10대 소년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내면의 상처와 인물 간 갈등, 요동치는 심리를 긴장감 있고 묵직하게 풀어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멤버 5명은 항소 기한인 오늘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소속사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FA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찬호와 강백호 등 대여급 선수는 물론 김현수, 김범수 등도 인기가 많은데 이번 겨울 FA 시장의 키워드는 리코 에이전시, 셀러리 캡, 메이저리그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리그 정사급 유격수 박찬호를 원하는 팀은 확인된 것만 원소속팀 기아를 비롯해 두산과 롯데, KT 등입니다. LG의 우승을 이끈 베테랑 김현수는 두산이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불펜 이영하는 삼성을 비롯해 여러 팀에 관심을 받고 있고 삼성의 포수 강민호는 롯데가 다시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수는 모두 같은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올해도 FA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리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에이전트니까 어차피 리코가 판을 다 짤 것 같은데. 그러겠죠. LG는 김현수와 박혜민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문제는 셀러리 캡입니다. 다음 시즌 143억 9천여만 원으로 5% 늘었고 위반 시 제재금도 줄었지만 이미 한 번 위반 사례가 있는 LG로선 이번에는 셀러리 캡 안에서 연봉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승 프리미엄도 있는 상황에서 김현수와 박혜민의 오버페이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 김현수의 두산행, 박혜민의 한화행의 가능성이 더 실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에이전트가 잘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하고 LG에서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체력적으로나 선수들과 경쟁이 아직 안 밀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는 메이저리그. 이미 원소속팀 KT를 포함해 한화, 롯데 등의 레이더에 있는 강백호는 국내냐 메이저리그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올해 FA 계약은 혼전 분위기 속에서 뒤늦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려대 문유현이 전체 1순위로 안양 정관장에 지명됐습니다. 문유현은 2023년 전체 1순위로 KT에 지명된 형 문정현의 동생으로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사상 처음으로 1순위 형제로 기록됐습니다. 문유현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작전 타임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전 타임 속에서도 제가 얻고 배우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서 꼭 감독님께 잘 배워서 흡수해서 구단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YTN 특집 다큐멘터리 세대를 잇는 발차기 태권도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15분부터 3부작으로 방송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의 단련, 세대 간 교류를 함께 아우르는 K스포츠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심층 조명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극복과 성인병 예방, 저속노화 기능 등 태권도의 실증적 운동 효과를 사례와 실험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6도, 대구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